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주인공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다산북스에서 출판하고 여성 작가 6인 윤성희, 백수린, 강화길, 손보미, 최은미, 손원평님이 공저한 나의 할머니에게 중에서 백수린 작가의 작품 흑설탕 캔디입니다. 백수린 작가는 201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거짓말 연습이 당선되어 등단했고요. 소설집으로는 폴링인폴, 참담한 빛, 오늘은 사라지지 말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편소설로서는 친애하고 친애하는 등이 있습니다. 작가는 오랫동안 노년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이 표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흑설탕 캔디는 제목에서부터 아주 달콤한 기억들이 또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기일에 남동생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누나인 내가 할머니의 유품 중 하나인 일기장 중에서 가족이 프랑스에 살던 시절 할머니의 일상을 적어둔 노트를 보고 상상해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프랑스에 살게 되면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브리니의 장폴 할아버지를 알게 되면서 서로 말도 통하지 않지만 같이 산책하고 음악 듣고 차를 마시며 감정을 교감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장면은 미래의 할머니가 될 모든 여자들의 모습은 어떨지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을 내주기만 하며 살아온 할머니도 여자로서 비밀스러운 그녀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난실 할머니를 만나러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흑설탕 캔디, 백수린. 지난밤 할머니를 꿈에서 본 건 아마도 상우가 한 말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네 번째 기일을 맞이해 온 가족이 성묘를 갔던 날, 나는 남동생인 상우로부터 할머니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누나, 그 할아버지 기억해? 누구? 왜 예전에 우리가 프랑스에 살았을 때 아파트 1층에 살던 할아버지 있잖아. 키 크고 보청기를 끼던. 아, 브리니에 씨?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가? 나는 기억이 안 나. 아마 맞을걸? 브리너 씨였나? 뜬금없이 왜? 우리 가족이 프랑스에 살았던 것은 내가 13살 때부터 16살 때까지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된 일이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사귄 거 맞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보았다. 누나도 몰랐어? 상우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사실 우리가 프랑스에 살았을 때 할머니랑 그 할아버지가 손잡고 벤치에 앉아 있는 거 집 근처 공원에서 본 적이 있거든? 그날 밤 모두와 헤어진 후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의 유품을 넣어둔 커다란 상자들을 꺼냈다. 나는 그때까지 할머니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그것들을 한 번도 찬찬히 읽어본 적이 없었다. 이름을 일흠이라고 쓰고 서른을 설흔이라고 쓰던 나의 할머니. 나는 수많은 일기장 틈에서 우리가 프랑스에 살던 시절 할머니가 일상을 적어둔 노트를 발견했다. 할머니가 브리니의 시를 알게 된 것은 그런 식의 날들이 쌓여 프랑스에 온 지 어느새 2년쯤 되었을 때였다. 브리니의 시는 우리 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이었지만 그때까지 우리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아내와 사별한 이후 파리의 집을 비워둔 채 보르도 지방에 있는 별장에서 주로 생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은
아파트 관리인이었을 것이다. 이쯤에서 당시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건물 배치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 우리 아파트는 가운데에 있는 사각형의 작은 뜰을 4개의 건물이 둘러싼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대로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안뜰을 통과해 맞은편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만 하는 구조였다. 관리인의 집은 그 현관문 결국 모든 주민이 통과해야만 하는 현관문이 있는 건물 1층에 있었다. 그리고 브리니에 씨는 그 건물과 우리 건물 사이를 잇는 건물들 중 하나의 1층에 살고 있었고, 내가 이렇게 아파트의 건물 배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할머니가 그해 봄의 초입 브리니에 씨 집 앞을 지나게 된 것이 필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져 동네를 산책하려던 할머니는 안뜰로 나서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훌륭한 실력이었는데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는 곳은 브리니에 씨의 집이었다. 활짝 열어놓은 창너머로 백발의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등을 구부린 채 연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랑의 꿈 A 플랫 장조 64번. 아, 이것은 리스트야. 공명을 떠올리자 그 곡을 처음으로 쳐봤던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할머니 머릿속에 떠올랐다. 고등학교 음악실에 있던 검은색의 야마하 피아노,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을 때의 감촉이 순식간에 할머니 몸속에서 되살아났다. 그것은 감전이 된 것처럼 놀랍고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창밖, 제라늄 화분 3개가 창틀에 놓여있는 브리니에 씨의 응접실 창밖에 서 있었다. 할머니를 발견한 브리니에 씨가 창가로 다가와 봉주르 하고 인사를 건널 때까지. 다음날 할머니는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 멀리에서 바게트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브리니에 씨를 발견했고, 며칠 후에는 신문 가판대 앞에 서 있는 브리니에 씨의 뒷모습을 보았다. 한가한 노인들이 동선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인 모양이야.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예전에도 브리니에 씨와 마주치는 일이 있었겠지만 그 전까지는 할머니에겐 브리니에 씨의 존재를 주목할 만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브리니에 씨는 어디서든 눈에 띄었다. 할머니는 브리니에 씨를 볼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고, 안뜰을 지날 때면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브리니에 씨의 창가 앞에 멈춰섰다. 날이 화창해질수록 브리니에 씨가 창을 열어놓고 피아노를 치는 날들은 늘어났다. 브리니에 씨는 할머니가 자신의 연주를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끔 할머니가 안뜰에 서 있으면 연주를 멈추고 창가로 다가와 불쑥 말을 걸어 할머니를 놀라게 하곤 했으니까. 나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럴 때면 할머니가 아는 몇 안 되는 프랑스어 문장을 내뱉고는 수줍은 얼굴로 도망치며 다시는 창가 앞에 서 있지 말아야지 다짐했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창가 앞에 멈춰섰고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욕망에 시달렸다. 사방에 꽃이 만개하고 할머니와 브리니에 씨는 서로의 존재를 분명히 의식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 같이 아파트까지 돌아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브리니에 씨는 할머니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었고, 할머니 지나갈 때마다 현관문까지 연체로 기다렸다. 초반에 인사를 먼저 건네는 쪽은 언제나 브리니에 씨였지만 얼마 후부터 할머니는 매번 먼저 인사하지 않는 것이 너무 무례한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를 우편함 앞에서 마주쳤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다. 한 번은 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만난 브리니에 씨가
할머니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대신 끌어주기도 했다. 가끔은 나와 할머니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거나 외출하러 나가는 길에 브리니에 씨를 현관 입구에서 맞닥뜨릴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내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알아챈 브리니에 씨가 우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할머니에게 내가 대신 전해주길 바라고 한 말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고 브리니에 씨와 헤어질 때마다 할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묻는 이유에 대해서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했던 말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우리더러 베트남 사람이네 많은 이야기를 생략하고는 몰라 그냥 다 쓸데없는 이야기 나의 세계로 되돌아갔다. 할머니가 브리니에 씨를 발견한 것은 벤치에 앉아 워크맨으로 음악을 들으며 코바늘 뜨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베이지색 콜덴 바지에 벽돌색 셔츠를 입은 브리니에 씨가 공원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몇 살쯤이나 됐을까? 할머니는 백인의 나이를 좀처럼 가늠하지 못했다. 그것은 상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브리니에 씨는 키가 훤칠하게 컸지만 나이에 걸맞게 약간 구부정했고 걸음걸이가 어딘가 약간 갸우뚱했다. 아, 설마 내 쪽으로 오는 건가? 눈이 마주친 브리니에 씨가 살짝 미소를 짓더니 할머니를 향해 걸어와 할머니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사만 하고 지나갈 줄 알았던 그가 손짓을 하며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려 정신이 아득해졌다. 브리니에 씨가 다시 무언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나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요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베토벤, 브리니에 씨는 할머니가 틀어놓은 워크맨을 가리키더니 또 한번 천천히 발음했다. 라디오에서는 베토벤이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 베토벤. 할머니가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그들은 우연히 공원에서 마주치면 나란히 벤치에 앉기 시작했다. 말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다. 브리니에 씨와 앉아서 음악을 같이 듣노라면 매번 심장이 울렁거렸는데 할머니는 그것이 낯선 남자와 함께 앉아있기 때문인지 피아노를 치고 싶은 충동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내일은 피아노를 쳐보게 해주겠냐고 물어봐야지. 매일 밤 자기 전 할머니는 클래식 채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Can I play your piano? 할머니는 그 이후 주기적으로 브리니에 씨의 집을 찾아가 피아노를 친다. 과일이나 주스를 담례로 사들고서 프랑스에서는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그런 것들을 사가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할머니는 그릇에 담아가는 사과나 멜론, 병에 든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 앞에서 브리니에 씨가 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머니는 처음엔 피아노만 치고 일어났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한다. 초반엔 브리니에 씨가 차에 설탕이나 우유 혹은 레몬 조각을 넣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의 취향이 괴상하게만 느껴지지만 차에 우유라니. 이제 할머니는 차에 우유 한 방울과 각설탕 2알을 넣는 브리니에 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차를 마시면서 그들은 사전을 사이에 두고 더듬더듬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관사나 동사, 부사 같은 것은 생략한 채 동사와 명사, 이따금 형용사 한두 개로 이어지는 대화들. 사전을 사이에 둔 대화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이 주고받는 동사는 시제 없이 원형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데 어느 날 문득 할머니는
동사를 사전에서 찾다가 삭제된 시제들은 대부분 과거형이며 할머니에게 미래형 동사를 써서 표현할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런 식으로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브리니에 씨는 아내, 그녀의 이름은 엘리안이다. 4년 전 암으로 죽었다는 것을, 대대로 재산이 많아 변변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살았던 적이 있으며 이름이 장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브리니에 씨가 할머니는 이름이 박난실이며 한국인이고 인생이 고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듯이.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그즈음 눈에 띄게 아름다웠다. 프랑스에 온 이래 그만두었던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내 방에 놓여있는 향수, 아버지를 졸라 생일에 받았던 캘빈 클라인이었다. 가끔 나 몰래 뿌리다 들키기도 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모처럼 평화롭게 남동생과 나란히 식탁 밑에서 숙제를 하다 말고 내가 할머니에게 내게 물어본 것이 그런 날들 중 하루였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 역시 다시 숙제를 하기 위해 펼쳐놓은 사전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어느 겨울 오후였다. 할머니는 브리니에 씨의 집 응접실에 앉아 있었고 CD 플레이어에서는 브람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후의 빛이 뜨개질하는 손 위로 어른거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옆에 앉아있던 브리니에 씨를 바라보았다. 너무 조용해서 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뜻밖에도 팔까지 걷어붙인 채 테이블 위에 각설탕들을 탑처럼 한 줄로 쌓고 있었다. 마치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심각한 얼굴로 열중해서 도대체 저건 뭐 하는 짓일까? 뭘 먹을 때마다 음식을 바지춤에 흘리기 일쑤고 이따금씩 도무지 영문 모를 행동을 하는 이 불가해한 남자. 각설탕을 쌓는 브리니에 씨의 팔, 할머니처럼 검버섯이 피어있지만 한국 남자의 것과 달리 은빛 털로 뒤덮여 있는 그의 팔을 바라보는데 브리니에 씨를 할머니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 그 역시 할머니에 대해서 끝내 알지 못하리라는 사실이 실감났고 그러자 놀랍게도 가슴 안쪽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오래전 스스로 너무 늙었다고 느꼈지만 사실은 아직 새파랗게 젊던 시절에 할머니는 늙는다는 게 몸과 마음이 같은 속도로 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몸이 굳는 속도에 따라 욕망이나 갈망도 퇴화하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알았다. 퇴화하는 것은 육체뿐이라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어김없이 인간이 평생 지은 죄를 벌하기 위해 신이 인간을 늙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마음은 펄떡펄떡 뛰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형벌이 또 있을까? 꼼짝도 못하는 육체에 수감되는 형벌이라니.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할머니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치매나 언젠가 차게 될지 모르는 오줌 주머니가 아니었다. 할머니의 악몽에까지 찾아오는 공포는 언젠가 남편이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에서 보았던 뇌졸중 환자처럼 전신이 마비되고도 또렷한 의식을 지닌 채 울부짖으며 여생을 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겨울 오후에 각설탕을 사탕처럼 입안에서 굴리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각설탕 탑을 쌓는 일에 아이처럼 열중하는 늙은 남자의 정수리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아른거리는 걸 보고 있노라면 할머니는 삶에 대한 갈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차오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인생에 무언가를 기대한다니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그렇게 평생 동안 배신을 당해놓고도 젊음을 다 바쳐 아이들을 길러봤자 딸들은 평생 아들들만 끼고 도는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돌아가며 말을 했고, 아들들은 누구나 아들보다 잘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엄마 앞에서 평생 주눅이 들었다고 술만 마시는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어차피 우리 집 남자들이 숨쉬는 방식까지도 못마땅하잖아요. 언젠가는 손주들 또한 빚쟁이처럼 당당하게 비난해 오겠지. 그런 상념에 빠져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브리니에 씨가 여기에 있고, 할머니는 그와의 사이에 무언가 공감이라든지 이해, 생의 가장자리로 떠밀려온 사람들 사이에 연약한 연대나 우정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만, 브리니에 씨는 할머니와의 시간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알겠는가? 그에겐 말이 통하는 다른 친구들이 있을 테고, 심지어 애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난실 CD 재생이 끝난 줄도 모른 채 그런 상념에 빠져 있다 깜빡 졸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니에 씨가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발견한 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엄청난 높이 각설탕 탑이었다. 펴켜이 쌓인 높다란 각설탕 탑. 와! 할머니가 탄성을 질렀다. 마치 경이로운 일을 난생 처음 목격한 사람처럼. 할머니 반응에 신이 난 브리니에 씨가 부엌에서 언제 가져온 것인지 모를 설탕 상자 안에 남은 각설탕들을 테이블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마저 부었다.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정육면체의 갈색 설탕들. 할머니는 각설탕들을 바라보다가 가까운 쪽에 놓인 하나를 집어 입안에 넣었다. 아이 달아. 이런 천진한 달콤함이라니. 각설탕을 입안에서 굴리자 단맛이 서서히 퍼지고 할머니 머릿속에는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1인가로 혼난 후 양장점 입구 앞 흙길에 앉아 울고 있던 어느 초봄, 할머니가 보았던 여자 손님의 우아했던 보라색 클로슈 모자, 인력거에서 내린 그녀가 할머니 손에 쥐어줬던 흑설탕 캔디, 난생 처음 맛보았던 그 황홀하도록 달콤한 맛, 그 기억에 대해서도 브리니에 씨에게는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누구와 함께 있어도 낯선 섬에 홀로 표착한 것 같은 할머니의 일상이나 하루가 너무 길 때마다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신에게 간구하지만, 죽음 이유를 막상 상상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에 대해서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듯. 하지만 어쩌겠는가. 우습게도 느닷없이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 들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주는 즐거움, 계획이 어그러진 순간에만 찾아오는 특별한 기쁨, 다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한여름의 유성처럼 떨어져 내리던 행복의 찰나들. 그리고 할머니는 일어나서 브리니에 씨와 함께 탑 위에 각설탕 하나를 더 쌓았다. 하나를 더, 또 하나를 더. 그러다 탑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각설탕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할머니와 브리니에 씨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릴 때까지. 브리니에 씨와의 이런 관계는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아버지 회사의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뜻밖의 조기 귀국을 하기 전까지. 연애였네. 내가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연애는 무슨 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브리니에 씨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내가 할머니의 일기를 통해 상상한 것뿐이다. 나의 상상 속에서 할머니와 브리니에 씨의 이별 장면은 이런 식이다. 색색의 글라디올러스가 활짝 핀 봄날의 공원이고, 둘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있다. 아무 말 없이 사방에선 싱그러운 풀냄새가 가득하고, 이별의 순간에야 처음으로 잡은 남자의 주름투성이인 손은 따뜻해서 할머니는 생각한다. 그것은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던가 하고, 노인의 삶이 사지가 마비된 뇌졸중 환자의 것과 다르지 않다니. 이렇게 살아서, 할머니의 몸이 이렇게 살아서 이 모든 것을 생생히 느끼고 있는데, 내가 읽은 할머니의 일기에 따르면
그날 브리니에 씨는 사전을 찾아서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작별의 말을 건넸다. 브리니에 씨가 건넸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할머니는 대명사 2개와 동사 1개라고만 적어놨으므로 그 안에 감춰진 말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것은 어쩌면 나는 당신을 기다릴게요 일 수도 있고 그리울 거예요 일 수도 있고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나로서는 영영 알 길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에게 찾아왔던 지난밤 꿈에 대한 일, 꿈속에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70대의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채 희부음한 빛에 둘러싸여 서 있다. 그 세계에서 아무도 소녀인 나는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가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가 품에 안긴다. 그런데 이건 무슨 향일까? 나는 할머니 품에 안기는 순간 어디선가 풍겨오는 달콤한 향을 맡는다. 하지만 할머니 모자 속이나 치마 속 어디서도 향의 진원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점점 초조해진다. 할머니, 할머니 나를 좀 봐.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할머니가 나를 돌아보고 나는 할머니가 주먹을 꼭 쥐고 있다는 걸 불현듯 알아챈다. 할머니 손을 펴봐. 나는 할머니에게 떼를 쓴다. 몇 번이나 내가 울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하지만 꿈속에서 할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안 돼. 그리고 할머니는 또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다. 조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도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는 얼굴로 주먹을 더 꼭 쥔 채 이건 내 것이란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